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오리 주물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네빌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신년사에서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해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잔재주와 꾀를 너무 많이 부려 조심하라는 경고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2016년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잔재주만 믿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I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1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 한다. 백지 위에서 새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승리해야 하는데 에우라지 개파 이익에만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서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늘 과거 그의 모습과 발언, 행동과 비교해봐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탈당 이유와 목적이 진짜 승리를 위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모셔왔는데 급기야 패권 정치가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종편에서는 그런 정치 말고라는 표현이 작가 출신 김한길 의원의 뛰어난 문학적 표현력이 엿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의원이 과연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다지 설득력은 없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1981년 소설 바람과 박제로 등단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미주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다 방송위원회와 소설가를 병행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유명해진 것은 김한길과 사람들이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방송에 얼굴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진 탓에 1992년 정주영이 이끄는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통일국민당에 입당한 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탈당까지 김한길 의원은 무려 14번이나 당적을 바꿨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탈당에는 한국 정당이 합당과 분당을 반복하는 까닭도 있지만 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인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난을 받는 사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2007년 2월 6일 김한길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합니다.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을 거쳐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합니다. 6개월간 무려 4차례나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김한길 의원처럼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의원 중에는 자신이 도대체 어느 당적을 가졌는지조차 몰라 국회에 문의하거나 입당하지도 않은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한길 의원은 8월 20일 자신이 탈당했던 열린우리당과 도로 합당을 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는 현재의 탈당 이유와 비슷합니다. 결론은 대선 패배, 다음에 제18대 총선에 참패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탈당과 합당 속에서도 늘 정당의 지도부였습니다. 대표, 공동대표, 최고위원 등 핵심 지도부에 속했던 사람이었지 어디 변방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당적이 14번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언제나 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탈당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의 공동창업자라고 불렀던 김한길 의원이 패권 정치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한다면 왜 그는 매번 CEO 자리에 있었지만 비주류에게 밀려났을까요? 그가 말한 패권 정치의 힘이 세기 때문이라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탈당을 했으니 바뀌어야 하지만 탈당과 합당만 반복됐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한길은 시대의 불운아일까요? 아니면 무능력자일까요? 김한길 의원이 기획통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획은 정치 개파와 힘겨루기, 탈당, 복당, 합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P도 김한길 의원을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예인 부인을 활용한 선거 전략입니다. 연예인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이 김한길 의원입니다. 유명 여배우인 최명길 씨와 함께 지역구 행사나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최명길 씨와 지인 여배우 군단이 뜨면 거리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TV에서 보는 여배우가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은 가부장적 한국사에서는 아주 뛰어난 선거 전략이자 여태껏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한길 의원의 이번 탈당이 그의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탈당이었으면 합니다. 그의 잦은 탈당은 가뜩이나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에게 빌미를 줄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자 표창원 씨가 입당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하자 웹젠 김병관 의장이 입당했습니다. 표창원 씨와 김병관 의장의 입당은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의 탈당은 정치적 사건이었고 표창원, 김병관의 입당은 대중적 관심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영입함으로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새로운 셰프들이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내놓을 수 있을지 문 대표가 그들이 요리할 수 있도록 주방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새정치보다는 구정치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참신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오픈한 식당이라고 가봤는데 별다른 메뉴가 없기에 손님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의 마지막 탈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하는 새정치에 맞는 인물을 대거 영입하거나 이것이 바로 새정치라는 것을 자전하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구정치 인물이나 과거의 정치 방식으로는 그의 탈당사에서 알 수 있듯이 신당이나 총선 승리, 정권 교체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한길, 안철수 탈당이 도로 새정치가 될 것 같아 큰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내부의 죽자사자 싸움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듯해 걱정입니다. 끝까지 한 길로만 가고 다시 유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먹잇감을 찾아 전국을 헤매게 다니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부산 갔다 오셨죠? 네. 아니 후원금도 잘 안 들어오는 빈약한 주머니로 어떻게 부산까지 또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가야 하니까. 취재거리가 있으니까 네. 또 취재를 또 해야 되니까는 또 그 먼 부산까지 갔다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들고 오셨나요? 좀 답답합니다. 오늘 좀 소개할 내용이 그 정대협의 그 엄마부대 봉사단이죠. 이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부대 봉사단이라는 그 보수단체가 그 네. 지금 일본과 위안군 협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시위를 했다는 건가요? 예, 시위는 아니고요. 뭐 이제 기자회견? 집회가 이제 신고되지는 집회? 않으니까 네.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띄워서 이제 뭐 피켓을 들고 했는데.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엄마부대 봉사단이 이제 뭐 기자회견 했을 때 뭐 언론사들이 많이 안 나왔죠. 특히 보통 보수단체들이 네. 이런 그 집회라든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네. 사실상 그 보여주기식의 형식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네. 좀 이벤트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언론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조촐하게 했죠. 조촐하게 했는데 우리 박 기자가 찍은 영상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뭐 일단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까지 이렇게 왜 오신 거예요? 저희들은요, 이번에 이제 일단은 일본의 사과를 받았으니까 어르신들이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그 집회에 나오시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일단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까 원래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자기네들은 돈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과만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도 받고 또 어떻게 됐든 일본 정부에서 사실 그 돈을 대한민국이 국력을 봐서는 그 돈 받아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마음은 용서하고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용서하자고요? 예? 용서하자고요, 일본을? 일본을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만 가만 계세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조선의 국력이 너무 약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다시는 후손들에게 이런 침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력을 더 키워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용서하고 우리가 빨리 국력을 일으키자는 이 뜻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계속 대한민국 국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국력에 방해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해라기보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저는 그 아픔이야 뭐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용서해야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강제징용에 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재정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본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용서하자 이겁니다. 그 지금 사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일본 아베 정부 사과가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베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 현 정부가 굴욕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어르신들이 아프지만 받아들여 주셔서 나라를 바로 가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베 사과가 그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뭐 진정성이 있죠. 저는 이번에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을 좀 느끼셨나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굉장한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이 협상이 되고 난 뒤에 직접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이 정도로 좀 어르신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저기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이 차디찬 거리로 그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정대협에서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나간 게 뭐 강제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간다고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때에 어르신들이 앞장서 이용수 할머니가 앞장서서 그 학교 찾아가서 야단치는 걸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교학사가 그 국정화 교과서, 검정 교과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어르신까지 거기 나셔서서 아직 채택하지도 않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나서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좀 의아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께서 아베가 그렇게 사과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 어르신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죠. 저희들도 이번에야말로 어르신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으로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참 모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까 전에 그 박 기자가 처음에 답답하고 막 그 얘기가 영상 보니까 확 뭔가 여기서 치밀어 오르는데 참 뻔뻔하다? 아니면은 어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정말 반문까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취재하면서 뭐 옆에서 보셨으니까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욱하셨나요? 욱한 정도가 아니고요. 현수막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고요. 일단 자신들이 저 피켓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논리라든가 설득이 없어요. 일단 설득이 있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어떤 그런 의심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쓰라고 해서 쓰고, 그냥 들고 있었을까라는 뭐 그런. 저는 그렇게 봐요.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아베께서라 존칭을 써요. 근데 우리가 아베께서라는 존칭을 쓸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아베 총리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아베께서는 어떤 극존칭이잖아요. 그리고 극존칭까지 써가면서 사과를 했으니 이분들이 꼭 외국 사람한테 극존칭을 잘 쓰셔. 제가 볼 때는 외형은 한국인인데 4대주의 아직까지도 머릿속은 일본이 아닐까. 미국 대사가 다쳤을 때 또 이제 그쪽에다 하니까 또 참 이분들의 모습들이
그때 이제 김재동이 힐링캠프 그 뭐 국정교과서 반대했으니까 이제 출연 금지해달라 뭐 일단 이럴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인물들인데 그 정대협에서도 나와서 이분들이랑 뭔가 대화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 윤미향 그 정대협 대표께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사실상 먼저 제안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는 이 엄마 부대 그 대표 주옥순 씨 대표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과를 했으니 할머님들이 이해를 하고 용서를 받아들여라. 이거를 호소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 내가 맞은 사람은 난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와갖고 너 이제 그만해라. 사실 이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는 전 보지 않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제 네티즌들 반응도 대부분이 네가 뭔데 용서를 하라 마라, 사과를 받아들여라 마라. 이제 대부분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정대협의 24년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어떤 반대 주장을 내세우는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건 막가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만약에 엄마부대 봉사단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나름대로 정대협의 문제라든지 뭐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을 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뭐 자기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자기는 10년 동안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니까는 뭐 그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늘 이 엄마 부대들이 이 집회하는 현장을 계속 이제 따라다녔죠. 네, 다녀서 보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가 뭘 하는 거에 반대되는 걸 하면은 무조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나옵니다. 친위 부대. 예. 엄마 부대가,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여성 그 십자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박근혜 그때는 뭐 영예라 그랬죠. 박근혜 영예를 옹립하는 뭐 그런 사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 이건 뭐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그냥 따라다니는 귀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거침없이 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뭐 아베의 사과를 받았으니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내십시오. 저거 달리 해석하면요, 이제 할머니들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다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피해나 아픔보다도 사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가는데 그 이분들은 지금 할머니들은 마음의 상처가 계속 터질 정도로 지금 남으셨는데 거기다가 정말 난도질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채기 난 살에 소금 뿌린 짓이고요. 불난 집에 기름 불어온 짓이지 저게 무슨 집회고 기자회견이에요. 찍으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제가 여태까지 취재하면서 많이 그 현장에서 분노를 느끼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았지만은 어제처럼 참 참기 힘든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도 또 받아쓰기를 했고 또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는데 오프라인 쪽은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소녀상 앞에서 이제 일주일 가까이 학생들이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숙농성을 수요일까지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조금 이제 이건 뭐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뜨거운 만큼 이게 오프에서도 많이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떤 관심을 좀 갖고 동참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이 한일 문제에 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 합의안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만 좀 주장을 하는 거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토론회에 가서 제가 또 2차로 제가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토론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는 정확하게 한일 협상 그 회담의 이야기들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좀 취재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국민 TV를 통해서 제대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게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듣고 자랐다. 남자애들처럼 이렇게 단추를 풀어 헤치고 다니면 어떻게 해? 조심해야지. 공주님은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거야. 교복 치마가 그게 뭐니? 너무 짧잖아.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해야지. 나는 착한 딸이었고 부모님 말대로 매사에 여자답게 조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디서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나만 주의하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나무랄 데 없이 조신한 여자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선 웹사이트 소란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옵니다. 여자친구, 아내, 심지어 여동생이나 어머니의 몸을 몰래 찍어 올리기도 하며 이름과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노출 사진들도 상당수입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 혹시 내 사진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도철당한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다. 화장실, 지하철, 버스, 도서관, 사무실. 글을 올린 이들은 하나같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소라넷 관련 기사에는 되려 여자의 책임을 묻는 댓글이 셀 수 없이 달렸다. 여자가 겁도 없이 남자랑 술 먹고 뻗으면 범죄 당해도 된다고 동의한 거지. 저런 건 여자 책임이 90% 아닌가. 누가 생각 없이 밤늦게까지 쳐다니래? 새벽까지 그 글들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저 수많은 범죄는 정말 여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일까? 정말로 무서운 건 텔레비전을 보고 여전히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너도 조심해. 이제껏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저 말들이 조심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저토록 당당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게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이 시간에는 병원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탄압받는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려수 요양병원 심희선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노조 이름이 이게 뭐 이렇게 가칭 저희가 얘기해서는 치료사 노조라고 하는데 그 치료사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 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노조에 속해 있는 치료사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치료사는 이제 물리치료사를 말씀하시죠? 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인데요. 네. 보통 큰 대병원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속해서 있기는 하지만 치료사들이 중심이 돼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게 물리치료사가 이제 뭐 노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시게 된 동기 자체가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된 동기가 김 기자가 왜 이 고려수병원을 취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드렸을 이게 텐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네. 우리 지금 지부장님을 모셔야겠다 가장 크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병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치료사들의 생활 자체는 일단 최초의 치료사 노조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 깊었고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 병원 측의 그 방식도 굉장히 좀 회계망측하더라고요. 소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회계망측한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노조 탄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컬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이거 부족하다, 안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부장님 모시고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자. 그 의미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김 기자 얘기했는데 그 일단 치료사 노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 노조를 왜 만드냐는 그 질문 자체는 전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동자가 있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노조가 필요한 거고, 자 노조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병원에서 어떻게 교모하게 그 탄압을 했는지 좀 사례를 몇 가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되게 단순했고 되게 심플했어요. 저희가 쉬는 시간이, 쉬는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제 저희가 좀 고용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그런 조건으로 요구를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아니 쉬는 공간도 없었네. 제가 알기로 이게 사람이 그 뭐 제 수준에서 사실 뭐 안마나 뭐 이런 건데 이게 한번 사람이 안마하고 뭐 이런 되게 힘들어갖고 뭐 진이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1대1로 치료를 하시면은 굉장히 이게 정말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근속연수도 많이 짧았었고 일의 강도가 이제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쳐도 제대로 이렇게 뭔가 쉴 수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혹은 저희가 노조하기 전에는 저희가 병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산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그 근속연수가 도대체 몇 년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회사 측에 있는 중간관리자로 우리는 3.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3년, 근속연수가 3.3년, 5년.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근속연수가 3년? 보건의료노조에서도요, 네. 이제 보건직에서 근무하는 뭐 간호사나, 뭐 거기에는 치료사나 모두 다 근속연수가 그리 높지 않고, 근속연수가 높지 않고, 이제 이직률도 되게 높아요. 그만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고용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는데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보건직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약간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이 다른 병원과 좀 달리 지금 고려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마도 이제 중풍이나 반신불구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는 병원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네. 계속 볼 경우에,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을 이제 그 치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이를 돌봐서 그 아이의 상태를 되게 잘 보는 것처럼 좀 그런 그 고려수 요양병원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근속 기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고용 안전이라든지 네. 그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그 뭐 반증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맞아요. 듭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약간 은근한 퇴사 압박을 계속 받거든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5년, 왜냐하면 선배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여자 직원들 중에서는 약간 나이도 많고 그 경력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32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렇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저 나이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그 더 이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환자를 정말 정성들여서 치료를 해봤자 나는 한 뭐 2, 3년 있다가 또 나가야 되고 또 직장을 찾아야 되고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뭔가 병원에 진짜 점수를 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렇기 때문에 노조의 마치 캐치프라이즈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 이런 식의 개념이 잡혔어요. 좀 그 부분도 좀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좀 오래 일하고 싶다. 우리가 좀 몸도 안 아파야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휴식 공간을 요구했었는데 병원은 휴식 공간은 법으로 꼭 정해진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대응이에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1인 시위랑 1인 피켓 시위랑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정기적으로 집회를 했었었는데 그 집회를 이제 불법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말을 했던 것들, 뭐 저희 구호들, 저희 소식지에 나갔던 뭐 한 줄 그런 것들을 민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배소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뭐 기물을 파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 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시위인데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말을 하면 손해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 1인 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했던 그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탄압은 사실은 뭐 그런 위헌사 고발이나 지금 뭐 위헌사 고발이 그 손배상 얼마까지 지금 9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간부가 3명인데 그 3명이 한 사람당 3천. 그러면 지금 우리 지부장님도 3천만 원에 3천만 원. 빚이 3천이 일단 모아놓으신 돈도 없을 텐데 기본 3천인데 빚을 깔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지금 과정 속에서 2014년 4월에 노조가 어쨌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사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조리사들이 포함을 해가지고 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제2노조도 병원 어찌 보면 사측의 어용노조라고 볼 수 있는 그 노조도 탄생을 했어요. 이 노조 이름이 신기해요. 뭐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 소속 제2노조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 그 다른 처음에 노조. 한국노총 철도산업노동조합이었는데 네. 이제 이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철도 노동조자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냐. 여기에 저희 보건직 근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약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을 제외해라.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총회를 열어서 이름도 변경하고 규약도 변경해서 지금은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사회라는 말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겠다, 많은 것을 아니, 선생님,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철도가 같이 들어갔다는 게 이게 아무리 진짜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항만 노조 해갖고 항만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그 노조원을 할 때는 그 안에 뭐 그 노조원을 위한 작은 병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뚱맞거든. 이거는 그렇죠. 상위 노조랑 전혀 맞지도 않는데 지금 이 노조가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제 그 고려수 요양병원 이제 심희수 지부장님이 있는 노조와 어떤 그러니까 노조원끼리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려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되는데 그런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그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예. 저희가 노조가 생기고 나서 바로 일주일 그 기간이 이제 공고가 되고 나서 저희가 노조가 생겼다, 이제 교섭을 원한다라는 공고가 붙이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바로 생겼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30명 모으기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증명돼 있었기 때문에 그쵸. 너무 힘들어서. 노조 가입하면 그냥 바로 3천만 원 네. 빚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70명을 모은 거죠. 근데 한국철도를 모았는데 저는 약간 이 또한 창구 단일화라는 이렇게 복수노조 상황에서 창구 단일화로 했을 때 대표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 노조 탄압의 첫 번째가 사실은 저희가 교섭권을 저희한테 박탈시키려는 교섭권을 너희랑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이쪽은 이제 30-40명이고 이쪽은 70명이니까. 네, 다수다. 다수 쪽으로 가는. 왜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을까? 저희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가 3천만 원 빚을 안 주니까. 네, 너네가 옳다라면 그쪽이 많이 안 했겠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노조 생길 때 그렇게 한 명씩, 그러니까 뭐 단체를 불러가지고 한 명씩 불러서 너네 노조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철도사회 노조가 생겼을 때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너네 더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거 아니지 않느냐. 너네 진짜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배신할 거냐. 이런 말 했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중간 관리자가 저희가 되게 많이 저희를 괴롭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진 않지만 사실 이제 이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한민국 노조 파괴 공작에 벌어진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손배상 일단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개인에게 3천만 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용노조 만들어 갖고 아까 얘기했던 단체 교섭권을 박탈시켜 버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취업 규칙이나 지금 그런 개정들을 단체 교섭권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만 교섭을 해갖고 허락을 하면은 휴게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런 거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속 지금 뭐 노조를 하는데 힘들지만은 그 남아있는 노조원들
그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심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 있고요. 예.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하지만 저도 늘 흔들리거든요.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 1년 혹은 2년, 저희가 병원이 총 3개인데요. 그 병원을 이렇게 쭉 생기는 동안, 혹은 그 과정 안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취업규칙 변경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많이 봐왔던 거죠. 저랑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고, 저희가 조합 활동을 권유했을 때도, 무섭지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할게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좋아서라기보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저는 이 과정이 공동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지금 공동체를 배워가고 있고, 저 또한 이 과정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좀 배워가는 과정인데, 서로 배우고, 저도 자극받고, 이 친구들도 자극받으면서 서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김 기자가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노조 활동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단체복 입고, 아저씨 좀 강경한 이렇게 아저씨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투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상 보면은 조금 앳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6대니까는 좀 제가 볼 땐 되게 앳돼 보이는 여성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들이 방금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노조가 왜 필요한지, 노조 활동이 왜 정당한지, 노조의 일이 옳다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왜 불법으로 규정받아갖고 우리 자꾸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또 옆에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지금 옳은 길이 아니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지금 병원 측에서는 또 민주노총을 또 탈퇴하지 않으면은 외주 작업이나 이런 거 해갖고 자꾸 분열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영양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희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안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탄압이 심했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 치료부 같은 경우는 되게 왕따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그런 20대 여성들한테 되게 한 사람의 생활을 흔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이 아닌데 다른 걸로 해서 말로 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 일적인 걸로도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들을 영양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이 계속 갔던 거죠. 거기 꼭 나가야 되는 거냐,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경우 우리 이 영양부가 외주화될 수 있고 외주화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협박성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체불 신청을 했었어요. 영양부랑 저희 치료부랑 이제 같이 묶어서 퇴사자들이랑 같이 했을 때 병원이 그런 걸 해요. 여사님들이 4시 반에 출근이시거든요. 예, 오후 4시 반에? 아니요, 새벽. 새벽? 네. 근데 5시 반에, 원래 계약상으로는 5시 반인데, 4시 반까지 오라고. 4시 반에 버스가 다니나요? 안 다니니까 택시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택시를 병원에서 줬던 거죠. 왜냐면 4시 반에 출근하지 않으면 식대가 그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시간에 나갈 수 있게 딱 맞춰서 5시부터 7시까지 나갈 수 있게 인력이 충원이 되면 되지만, 인력을 충원해주지 않으니까
일찍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4시 반에 오고 담당하시는 총괄하는 분은 4시 반, 그렇지 않은 분은 5시 이렇게 나와서 택시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체불을 신청했더니 너는 택시비 안 주겠다. 그 돈 안 줘도 되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영양부 여사님들은 그럼 우리 5시 반부터 출근하겠다. 우리 계약서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온갖 협박들이 막 나오는 거죠. 택시비 지원, 해줄 테니까 체불을 취하하라는 둥, 너네가 뭐 더 베팅할 돈이 많다는 둥. 여튼 그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명단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때 이제 외주화를 해버리고, 지금은 실제로 외주화돼서 1월 1일자로 아예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해주겠다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다 사실 그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것들이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하청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남아있는 노조원들도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노조 파괴 공작이죠, 한마디로.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개인적인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그래도 이제 그 노조에서는 좀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어리신데, 또 옆에서 노무사나 변호사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나요? 네. 근데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되게 불합리한 게 있는데, 사실 또 중간 관리자한테 그런 것들을, 이런 거는 잘못됐으니까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들어오는 어떤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텐데, 지부장으로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노동조합을 1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네.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직함이 팀장이었어요. 네. 치료실에 한 70여 명이 있는데 그 70여 명이 한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팀을 총괄한 한 15명 정도 되는 인원을 총괄한 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 연차 촉진제도 그렇고, 그리고 취업계층 불이익 변경도 그렇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쌍욕도 먹고요. 제가 이게 종례를, 저희 팀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끝나고 있으면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와가지고 선동한다. 네가 선동한다. 약간 이러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 과정들,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어떤 분위기냐면 되게 병원이라는 곳이 되게 보수적이고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이 다들 어리고 그러다 보니 되게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례를 하거나 무슨 전달이 있을 때 늘 그냥 통보식이고 명령하거나 이게 뭔가 교류하는, 뭔가 의견을 나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간부들이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도 노동조합을 전혀 몰랐었고 이것이 어떻게 내 권리요구 이런 것도 다 익숙하지 않았을 때 손 들고 질문하는 거 먼저 연습했었어요. 셋 다. 오늘 좀 이런 거 이해하게 할 것 같아. 근데 좀 이거 우리만 요구하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좀 이거에 대해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가 모였을 때 질문을 하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네가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할게. 그래서 다음번엔 네가 하고 그러면서 사실 손 들고 질문하는 것부터 1년 동안 연습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저희 관리자들과 이제 면담 같은 거 하잖아요. 면담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얘기를 전부 다 꺼내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전달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듣다 보면은 사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로디지털 아니면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네. 구로공단의 여공들, 그다음에 버스 이제 여차장 이런 정말 그 여공들이 그 노조 활동이 필요하고 자기들 어떤 노동 기본법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 시작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간단한 거 질문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쵸. 그 연습이 1년 동안 있다는 근데 지금 우리 거죠. 피터가 잘 짚어줬는데 병원이 또 구로동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점들이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스스로를 우리 지부장님도 그렇고 그 노조원들도 그렇고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지금 뒤에 화면 보이듯이 정기적인 이제 집회, 저때 당시에 8차 집회로 알고 있는데 네.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큰 계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손도 제대로 못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더군다나 구로동이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뭐 개인적인 계기로는 제가 좀 스스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할 때 특히 좀 저에 대해서 난 어떤 사람인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을 시기에 뭐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좀 우리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좀 공동체나 우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있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같이 하자고 친구들한테 권했고, 이제 왜냐면 제가 고통스러웠던 게 저희 환경이 되게 많이 고통스러웠었던 거였거든요. 누군가 날 함부로 했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돈이나 물질보다도 정말 자기의 인간성을 짓밟는 그런 말과 행동을 들었을 때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처도 많이 받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어떤 우리 공동체라는 부분이 사실 혼자만 잘 살면 뭐예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노조 활동 안 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지만은 사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우리 같이 그러니까 노조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있어갖고 저는 노조 운동 이런 부분들을 좀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가르쳐갖고 너네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네들한테 허락된 정말 권리는 찾아먹고 정당의 책임이나 의무도 잘하고 노조 하시는 분들이 일도 잘해. 제가 볼 때는 그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전 지부장 보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힘들진 않으신가요? 되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참 많아요. 저희 특히 직업적 특성상 환자랑 1대1로 30분 동안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옮기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돼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환자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의 퍼센테이지도 높고 해서 많이 다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근골격계면은 이제 관절이 많이 쓰니까 많이 상하는 거죠. 이제 그럼 이렇게 하시니까 손목은 그냥 거의 다 손목 아대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물리치료소가 물리치료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 10월경에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인지가 많이 부족하신 환자분이라 그 환자분이 이제 제 손을 이렇게 꺾었는데 이제 그것이 골절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꺾었을 때 부러질 것이다라는 인지조차 혹은 이거 내가 그랬다라는 기억조차 못하는 환자분이라 어쨌든 산재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재를 요구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제가 팀장이었는데 팀장 자리에서 이제 강등이 돼서 지금은 일반 직원입니다. 아니 지금 지부장이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 내 잘못도 아니고 그 환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병원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산재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제가 산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병원이 되게 저를 1대1로 불러서 너가 더 이상 불이익이 닥쳐도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약간 이런 식으로 산재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데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압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어이없기는 한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이때까지 저희 많이 봐왔거든요. 부단히. 제가 지금 이 병원에 6년째 있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더 이상 그 다음날 일을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양쪽 손목에 인대가 다 파열되고 이런 친구들을 부단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간 친구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그런 친구들 단 한 번도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정말 괘씸한 게 뭐냐면은 집단과 집단끼리 싸우면은 그래도 싸울만 한데 정말 병원이 지금까지 이어온 그 모습을 보면은 집단과 개인으로 다 싸움을 1대1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유도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자 깨달은 우리 지부장님이 노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노조 이제 탄압의 여러 방식들이 회귀방식하게 등장을 하고 아니 병원에서 산재 때문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얼마나 아파서 온지 뻔히 아는 병원에서조차 산재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병원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환자의 치료, 그러니까 치료라는 건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조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상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이 과연 갖고 있는 그 목적 의식이라든지 목표, 뭐 마인드라고 할까? 이게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되게 일반적이라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노동조합도 큰 대병원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권처럼 느껴져요. 지금의 상황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200병상 규모의 아주 작은 사업장, 혹은 저희가 그리 작진 않지만 사실은 200병상 규모에 있는 병원들이 전국에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요. 늘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은 계약직들. 이런 식으로 늘 약간 노동조합이 먼 얘기인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정말 근로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노조를 귀족노조로 만드는 이유가 이게 귀족노조가 아니라 사실 이쪽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귀족노조처럼 보이는 건데, 여기 있는 노조들 왜 노조가 안 생기는지를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뻔히 알고 있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희 지금의 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쪽에서도 뻔하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보통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젊은 친구들 그냥 하다가 이런 거 너무 힘든 거 보고 싶지 않고 알아 나도 뭘 얘기하는지 알아 하지만 힘들고 싶지 않아. 내가 다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어찌 이렇게 되게 무리한 요구가 되고 마치 탄압으로 이어지는지 전 그 부분이 참 되게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안에서 저희가 싸울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집단으로 나눴던 거, 철도사회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진짜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갈라버리고 싸움 붙이고, 그리고 너네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그러니까 갑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일끼리 싸우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병원 망한다. 우리가 지금 망하자고 하는 거냐. 우리 오래 다니자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했을 때 병원이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게 제일 커요. 이게 좀 잘못된 인식이 정말 많아요. 노동조합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싸움과 분열,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 다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크고, 이제 그것이 결국에 뭐 회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회사 망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들의 고용까지 이 사람들이, 이 노조라는 집단이 고용까지 흔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하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사실 노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조가 생긴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혼자서 싸우면 힘들고,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등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병원을 위해서는 너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를 희생한다고 대가 무조건 잘 되고 대를 위해야 된다고 해서 소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노조에 가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할 때 노조원이 아닐 경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희정 지부장이 산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이후에 산재 처리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네가 만약 다쳤을 때 사람들이 보험은 다들 들잖아요. 노조도 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니까 2016년이 이제 밝아왔고 또 어떻게 보면 또 3천만 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눈가가 자꾸 촉촉해져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간의 가정들이 굉장히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굉장히 쾌활한 분인데 그간의 가정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면은 말할수록 왜 자꾸 눈가가 조심해져요. 또 우시면 저도 또 나이 40이 넘으니까 막 우정이 많아져갖고 올해 힘드실 건데 그래도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목표 가장 큰 거는 저희 노동조합이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이고 좀 넓게 좀 보자면 좀 저희 활동을 좀 널리 알려서 좀 치료사들이 자기 권리 요구에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환경을 좀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최근에 저희 조합원이 퇴사를 했었는데 다시 새로 입사한 병원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겠다라고 너한테 사직서를 요구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희 병원이 이쪽 병원한테 외압을 넣었던 것도 있었어요. 막 예전에 뭐 1인 시위 했던 거 그거 사진까지 막 원장한테 보내가면서 얘가 이런 애다. 우리 병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취업까지 뭔가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좀 어이없던 게 사실 저는 두 개 병원 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의 저희 고려수 용역병원 같은 경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외압을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에 다니고 있는 이 병원에서도 받고 퇴사를 하라고 했던 이 병원에서도 얼마나 치료사들을 함부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취직해서 오래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노동조합 했죠. 왜냐면 체불임금 달라고 했고요. 그 안에서 쉬는 시간 좀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금 고용안전 보장 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이유로 노조 선동했다? 뭐 이런 사람으로 찍어서 너도 여기 안에서 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계속 병원에서 외압 압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도 중간 관리자, 어찌 보면은 같은 치료사인데 이 사람이 계속 나가라고 계속 압력을 계속 주는 거죠. 이 사람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여튼 치료사들끼리 적어도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치료사들의 권리 요구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권리 요구를 했을 때 병원이 절대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했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번 주까지 사직서 내라 아니면 오늘 2시까지 내라 라는 식의 압박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첫 번째가 치료사들의 권리 요구. 치료사들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에서 이걸 좀 알려야겠다. 좀 알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얘기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사는 건지 1970년대 정말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구로 여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비참했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전파되면은 사실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큰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직원조차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병원이 과연 환자들을 돈으로 보지 그 사람 진정한 아픔 있는 환자로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16년 힘들겠지만은 힘내시고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수 요양병원의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뭐 같이 동참하는 하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힘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일본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대국적 견지, 대승적 견지를 말합니다. 국민을 멋대로 팔아먹은 자를 우리는 매국노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매국노인지 그분은 잘 아실 겁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